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재미있는 전래 동화를 함께 들어보아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효자문 이야기. 효자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농사꾼은 나이 들도록 이렇다 할 재산도 없이 근근히 살았지만 마음만은 아주 든든했습니다. 농사꾼에게는 바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세상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효자 중에 효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오는 어렸을 적부터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조르는 일 한 번 없고 없는 살림에도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제 몸이 아파도 꾹 참고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으니 어디 하나 손갈 데가 없었지요. 게다가 남의 부모 공경이 제 부모 공경이라고 이웃 어른들에게도 어찌나 깍듯한지 동네방네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집 도령도 저렇게 의젓하진 않을 게야. 누구 닮아 철이 점잖은지 어른도 본받아야 한다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입으로 칭찬을 하니 농사꾼에게는 그야말로 더 없는 효자였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사실 바오가 이렇게 칭찬받는 게 딱히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바오가 어렸을 적부터 너무 어른스럽기만 하니 생전재롱을 피워 웃을 일이 있나. 아이면 아이답게 투정도 부리고 조르기도 해야 아이 키우는 맛인데 그런 재미가 있나. 오죽하면 별명도 애어른이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컸다고 바깥칠만 하니 마주 앉아 살갑게 이야기 나눌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마주 앉아도 지나치게 예의 바르니 농사꾼은 아들이 손님같이 어렵기만 했지요. 하지만 농사꾼은 내색하지 못하고 자신만 탓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남을 할 데 없는 자식을 혼자 아쉬워하고 있으니 보기만 해도 탈이라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농사꾼이 덜컥 병에 걸렸지요.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몸이 엄청나게 부어올랐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얼굴까지 퉁퉁 부어 아주 딴 사람이 된 것 같았지요.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농사꾼을 위로했습니다. 너무 걱정 말게 효성이 지긋하면 얼음물을 깨서 부모 약에 쓸 잉어를 구하고 눈 속에서도 상딸기를 딴다지 않나. 한겨울에 찬물에 목욕하고 백일 기도를 해가며 말이야. 바오야말로 들도 없는 효자니 더 귀한 약도 구해올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 그런 거 다 거짓부럼인 거 몰라? 저 아랫말에서도 아버지가 아프니 아들이 천년 묵은 산삼 구해오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런데 그게 다 아들이 땅꾼하고 짜고 한 짓이라잖아. 땅꾼이 나무 아래 몰래 산뿌리를 묻어놓은 거였대. 아버지도 아픈 척한 거였고 그런 이야기들은 다 그놈의 효자문 타려고 꾸며낸 것들이야. 하긴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바오는 다르지. 바오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짜 효자니 말이야. 사람들이 치켜 세우니 바오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효자 체면이 있는데 말입니다. 바오는 당장 진보다리를 챙겼지요. 아버지, 한양에 다녀오겠습니다. 바오는 효험 좋은 약은 한양에 있다고 생각했지요. 한양이라면 용한 응원도 수두룩하고 별의별 희한한 약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양까지 가는 건 한겨울에 잉어나 산딸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니 어느 효도 못지않고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모두 혀를 내돌렸습니다. 역시 효자야 한양까지 갈 생각을 하다니. 한양까지는 아마 230리 길은 될걸. 세상에 그렇게나 멀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겨울에 엄두도 못 낼 일이지. 바오는 이미 한양에 다녀오기라도 한 듯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농사꾼은 화들짝 놀라 말렸지요. 아서라, 이 추운데 한양이라니. 절대 안 된다. 농사꾼에게 한양은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멀고도 먼 곳이었습니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 한양이라는데 아들이 혼자 몸으로 간다니 걱정만 앞섰지요. 나는 너만 곁에 있으면 된다. 이 추위에 먼 길을 가면 내 걱정에 내 병만 더 깊어질 거야. 농사꾼은 애가 달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꼭 약을 구해올게요. 바오는 기어이 집을 나섰습니다. 한사코 붙잡는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말입니다. 한양 가는 길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었지요. 바오는 눈길의 비탈을 오르다 굴러떨어져 눈물이 찔끔나게 코가 깨졌습니다. 머리에 혹도 났습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로
산을 넘는데 도둑이 나타날까 봐 조마조마하여 나뭇잎 뒹구는 소리에도 오줌을 찔끔거렸지요. 평소 듬직하고 담담하던 바우 모습은 차츰 사라졌습니다. 부모가 병이 나면 손가락을 깨물어 제 피를 부모에게 먹이고 심지어 부모의 똥을 맛보며 어디가 아픈지 살피는 자식도 있다는데 극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허구한 날 꽁꽁 언 주먹밥만 삼키다 보니 차라리 손가락을 깨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추운 날 칼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남의 집 헛간에서 꼬박 밤을 새워보니 차라리 한순간 똥맛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지요. 효성이 지긋하면 큰 비가 와도 옷이 젖지 않고 큰 눈이 와도 추위조차 타지 않는다는데 그 말은 다 헛말입니다. 바오는 손이며 발이며 볼이 뻘겋게 얼어 터졌습니다. 여느 양반집 도령 못지않던 바위 모습은 정말인지 온데간데 없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바오는 한양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용하다는 의원도 찾았지요. 바오는 냅다 달려들어가 의원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며칠 전부터 몸이 부어 일어서지도 못하십니다요. 그러자 의원이 바오 손을 덥석 잡으며 특별히 신경을 써주겠다고 방 안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몸이 붓는 건 명치에 화가 생겨서 그래. 그럴 땐 이 약이 최고지. 딱 20냥만 내시오. 보아하니 아주 효자구만. 효자에겐 특별히 반값으로 쳐주는 거니 얼른 가져가시오. 의원의 말투가 더도 덜도 말고 떡떠돌이 약장수였습니다. 약도 첩보니 그저 웬 푸성기를 날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쌀 한 쌈이 단양인데 기껏 푸성기가 20냥이라니. 집에서 돈이라고 탈탈 털어온 게 채 열량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바오는 의원이 미덥지 않았습니다. 한양 깍쟁이라더니 왠지 속임수를 쓰는 것 같았지요. 바오가 아무리 촌뜨기라지만 그 정도 깜냥은 있었습니다. 바오는 혹시나 싶어 다른 의원을 찾아갔지요. 하지만 역시나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어? 그건 아랫배가 막혀서 그런 거요. 부모께 효도하는 거니 30냥만 내구려. 보나마나 혈자리가 냉해서 그래. 증상을 들으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생각이 나네구려. 내 우리 아버님을 생각해서 할 값에 주지. 30단냥만 내시오. 머리가 문제가 생겼군.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큰일이나. 효자니까 돈은 안 아껴겠지. 의원들은 하나같이 미듭지 않게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증상은 하나인데 말입니다. 거기다 약값도 어마어마했지요. 모두들 건성으로 약을 지어 돈만 뜯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시비를 가릴 재간이 없었지요. 바오는 이틀 사흘이 지나도 또 다른 의원만 찾아 헤맸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는지 그렇게 나흘을 다니는데 길에서 쑥덕거리는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저 아래에 새로운 의원이 그렇게 용하다면서. 그렇다니까. 약값도 헐하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특히나 더 신경을 써준다네. 바오는 기가 번쩍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며칠을 쏟고만 다녔더니 또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별 수 없었습니다. 바오는 한번 가보기로 하자며 사람들이 일러준 의원을 찾아갔지요. 계시오? 바오는 건들대며 방안을 훑었습니다. 저쪽 구성에 한 영감이 보였지요. 대기 의원이시오? 바오는 최대한 한양에서 닳고 다른 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얕잡아 보지 못하게 말입니다. 그러자 의원이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지요. 바오는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 아버지가 몸이 좀 부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이 또 물었지요. 병자 연세가 몇이나 되셨는고? 약 지으러 왔는데 뜬금없이 나이는 왜 묻는 건지 바오는 철퍼덕 앉으며 말했습니다. 갑자년 쥐띠인데 왜요? 병자가 특별히 잘 자시는 음식이 있는가? 바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버지랑 삼시세끼 밥 말고는 딱히 다른 걸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밥인가? 바오는 우멀댔지요. 그러자 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 병자가 밤에 잠은 잘 주무시던가 아니면 새벽에 자주 깨시는 편인가? 바오는 또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누우면 골아떨어지니 아버지가 밤새 잘 주무시는지 뒤척이시는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병자가 몸이 부을 때 눈꺼풀부터 붓던가 아니면 손발부터 붓던가? 그거는... 그러고 보니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바오는 쩔쩔매느라 진땀이 다 났지요.
그런 바울을 보고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소곤댔습니다. 에휴, 요즘 자식들이란 저러고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자식들이야 다 저 잘난 맛에 살지. 늙은 부모 등지아가 어디가 가려운지 아는 자식이 몇이나 있나? 바울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럼 바울을 보고 의원이 말했지요. 제대로 된 약을 지으려면 병자에 대해 잘 알아야 하네. 그러니 약을 짓고 싶거든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다시 오게나. 바울은 도망치다시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명색이 효자 소리를 듣던 자신인데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해서일까요? 갑자기 배가 싸하더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배를 움켜잡았지요. 시간이 갈수록 돌연에 더 나쁜 게 탈이 나도 보통난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바울은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그동안 꽁꽁 언밥 한 덩이로 하루를 버티며 잠 한 번 제대로 못 잤으니 이만큼 버틴 게 용이지요. 제 아무리 장정이라도 당해낼 재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바울은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하지만 사람들은 다들 모른 채 했습니다. 거짓골인 바오 몰고를 보고 모두 꽃무늬를 뺐습니다. 한양도 사람 사는 곳인데 이렇듯 인심이 사나울 수 있나? 바오는 서럽고 서러웠습니다. 몸은 점점 얼어 굳어갔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길바닥에 딱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바오는 죽는다 생각하니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지요. 아버지, 아버지. 바오가 그렇게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날은 이미 어둑어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저쪽에서 별 희한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접도 끊긴 곳에 웬 주막이 떡하니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전까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곳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분명 겨울 찬바람이 부는데 불이 환한 주막은 꼭 봄인 듯 여름인 듯 따뜻해 보였지요. 사방은 밤이 되어 어두운데 주막은 대날처럼 활기차고 말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마당은 흥겹게 북적였습니다. 장작불 위 큰 솥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오르고 부엌에서는 심부름하는 아이가 푸짐하게 차려진 상을 연신 날랐습니다. 바오는 구수한 국밥 냄새에 침이 절로 넘어갔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한숨 푹 자면 살 것 같았습니다. 바오는 어느새 아픈 것도 있고 주막으로 들어갔지요. 주막에 들어간 바오는 망설임 없이 국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한 그릇을 뚝딱 먹어 치웠지요. 국밥은 구수하고 뜨끈한 게 그렇게 맛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국밥보다 맛난 음식은 없는 듯 했습니다. 어느새 아픈 배도 다 나았지요. 바오는 기분이 좋아져 내친김에 방도 하나 얻었습니다. 부른 배로 자리에 누우니 바오는 말도 못하게 편했습니다. 등이 뜨뜻한 게 온몸이 노곤해지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눈을 감으니 잠은 안 왔습니다. 사실 국밥이며 방값은 아버지 약값을 헐어 산 것이었습니다. 바오는 등 따시고 배도 부르니 술술 걱정도 되고 후회도 됐지요. 바오는 이래저래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둘이 다투는 모양인데 서로들 이랬습니다. 잔치에 쓸 두부를 개천에 넣어놨는데 다 망쳐놓으면 어떡해. 난 그런 적 없어. 도대체 내가 뭘 망쳤단 말이여. 그 위에 맵쌀을 씻었으니 두부가 망가졌지. 두 사람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밤새 다퉜습니다. 바오는 다투는 소리를 듣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지요. 그러다 또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깨고 또 잠들고 그러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화들짝 깨니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아 있었습니다. 바오는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이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글쎄 주막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방도 부엌도 마당도 가마솥도 다 없었습니다. 골목도 사람도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주인은 온통 눈 덮인 허벌판뿐이었습니다. 바오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지요. 이거 내가 도깨비한테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약 구하러 한양까지 왔다가 허탕친 것도 모자라 도깨비에게 홀리기까지 한 거였습니다. 주무도 안악들도 모두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보쯤의 돈도 집에서 가져온 그대로였습니다. 바오는 희한하기도 하고 도깨비 짓에 놀아난 자신이 참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들릴 듯 말 듯 물 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 작은 개천이었지요. 아마 어젯밤 안악들이 두부를 담가 놓았다던 그 개천인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개천을 보자 바우머리에 뭔가 스쳤습니다. 옳으니. 그러고 보니 이가 안 좋은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은 두부였습니다. 귀한 음식이라 평소에는 먹을 일이 드무로 그동안은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병이 나던 날 아버지는 두부를 드셨습니다. 동네 양반집에서 잔치 음식이라며 나눠준 것을 모처럼 만나게 드셨지요. 이제 보니 아버지는 두부를 먹고 체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바오는 생각했지요. 안악들이 맵쌀 때문에 두부를 망쳤다 했으니 두부와 맵쌀은 상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부를 먹고 체한 것을 내리게 하는 건 바로 맵쌀이었습니다. 맵쌀이 약이었다니. 바오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달렸지요. 맵쌀이라면 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습니다. 올 때는 그렇게 고생스럽던 길이 갈 때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척척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오는 그날 저녁 집에 닿았지요. 오자마자 불이 나게 맵쌀부터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맵쌀즙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붓기가 차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 아주 말짱해졌지요. 언제 부었냐 싶게 말입니다. 바오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오 효성이 얼마나 지긋하면 도깨비까지 나타나 약을 일러줬겠냐며 칭찬을 했지요. 소문은 이 마을 저 마을로 퍼져 임금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글쎄 바오에게 효자문을 내린 것입니다. 양반들도 받기 힘들다는 효자문을 말입니다. 동네에서는 떡을 쥐고 술을 받아오고 잔치를 준비하느라 난리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농사꾼은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오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효자문을 받았으면 더욱 의젓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툭하면 아버지에게 장터에 국밥 먹으러 가자 주르고 어떨 때는 생전 안 하던 장난도 치고 사근사근 우스갯소리도 짓거렸지요. 없던 넉살도 생기고 전처럼 의젓한 맛이라고는 없었지만 농사꾼은 그런 아들이 더 좋았습니다. 바우집에서는 농사꾼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둘이 뭐가 그렇게 재미난지 밤새 웃고 떠드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절로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버지 찾아 천리길. 아버지 찾아 천리길 한용은 지금부터 130년 전에 청주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용의 아버지는 산에 다니는 것을 좋아했지요. 이번에는 지리산 쪽으로 갈 생각이다. 이 한마디만을 던지고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종 임금이 왕위에 오르고 3년이 지났을 때 나라에서는 과거를 지르기로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용의 아버지는 즉시 한양에 올라갈 준비를 했지요.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남쪽 산을 한번 둘러보고 오겠소. 얼마나 계시려고 그러세요? 이것저것 들으려면 꽤 걸릴게요. 가만히 자. 서울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리니까 6달은 있어야 되지 않겠소. 겨울엔 감기 조심하세요. 지난번에도 감기를 심하게 앓으셨잖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돌아올 테니 걱정하지 말구려. 한용의 아버지는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버님께서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닐까요? 또 산이 좋아서 떠나오기가 싫으신 모양이다. 곧 돌아오실 테니 기다려보자꾸나. 어머니는 애써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췄습니다. 오신다는 날은 꼭 지키시는 분인데 어찌 된 일일까요? 한용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뭔가 이상했지만 아버지를 찾아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간 산이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훌쩍 겨울이 지났습니다. 다시 봄이 오고 여름, 또 가을, 겨울 두 해가 지났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일이구나. 제가 아버님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형과 동생 있으니 집안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어디 가서 아버지를 찾는단 말이냐. 우선 남쪽으로 가야지요. 경상도 쪽에는 장이 자주 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예요. 혹시 그 중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한용은 보쯤을 지고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안동에서 부산, 밀양, 장이 서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녔습니다. 장에서만 장소를 하니까 외딴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구나. 아버님이 산에 올라가시려면 반드시 외딴 마을을 지나셨을 텐데. 얼마 후 한용은 보찜 장사를 그만두고 녹그릇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마을로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요. 혹시 왼쪽 이마에 큰 사마귀가 있는 어른을 모르세요? 글쎄, 근데 그 사람은 왜 찾는 거요? 그분이 제 아버님이십니다. 한용은 장사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그래서 온강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평양에서 백두산 그리고 제주도까지 한용의 발길이 머물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을 정도였지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하늘로 솟은 걸까요? 아니면 땅으로 꺼진 걸까요? 한용은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찾지 못하고 집에 오다니 한용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계실 거야. 만약 돌아가셨다면 그 시신이라도 꼭 찾아오겠어. 며칠 후 한용은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 절 받으세요. 이번엔 아버지를 찾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용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한용이 맨 처음 찾아간 곳은 금강산이었지요. 금강산에 있는 표은사라는 절을 아버지가 좋아했거든요. 전라는 조용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한용은 언제나처럼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나 이곳에서 아버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지요.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자네 내 친구와 꼭 닮았군 그래. 예? 친구라고요? 아니 뭘 그리 놀라나. 정말 제가 그 친구분을 많이 닮았습니까? 아, 닮고 말고 이마에 사마귀만 있으면 아주 똑같겠는걸. 이마에 사마귀라니? 한용은 뜰듯이 기뻐하며 김씨라는 성을 쓰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한 며칠 전에 묘양산에서 자네 아버님을 만난 적이 있어. 그때는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뒤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돌아가셨단 말씀입니까? 눈앞이 캄캄했지요. 한용은 땅을 치며 통곡이 씁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찾아다니면서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자네가 힘을 잃으면 누가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주겠나. 자네 아버지의 무덤은 지금쯤 임자 없는 무덤으로 버려져 있을 게 아닌가. 내가 그쪽 절에 있는 연봉스님께 편지를 써줄 테니 어서 떠나게나. 김씨의 말을 들은 한용은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묘양산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울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났지요. 천리가 넘는 험한 산길을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은 보현사라는 절 아래에 있었지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한용은 무덤을 끼안고 발부둥쳤습니다. 꼬박 하루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요. 그 모습이 너무 서러워 연봉스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자 한용은 아버지의 무덤을 고향으로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등에 아버지의 뼈가 담긴 관을 맸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아버지를 편안한 자리에 묻어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한용은 아버지를 햇빛이 비치는 좋은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편안히 쉴 수 있겠지요. 5년이 넘도록 아버지를 찾아다닌 아들의 효심을 생각하면서 말이에요.